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둘렌트 작품입니다. 현대 유럽 철학자들에서 알아보겠는데 이번에는 베네딕트 크로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딕트 크로체. 베르그송으로부터 크로체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의 방해에는 거의 유사점이 없다. 베르그송은 그의 비전을 기만적인 명석성으로 표현하는 신비주의자이고, 크로체는 애매성에 대해서 거의 독일적인 천품을 가진 회의주의자이다. 베르그송은 종교적 기질을 가졌으면서도 철저한 진화론자처럼 말하고, 크로체는 교권 반대자로서 미국의 헤겔 학파처럼 말한다. 베르그송은 스피노자와 라마르크의 전통을 계승한 프랑스의 유태인이고, 크로체는 스콜라 철학과 아름다움의 헌신을 제외하고는 그의 종교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이탈리아의 가톨릭 신자이다. 지난 100년 동안 철학 분야에서 이탈리아가 비교적 부진했던 것은 옛 신학을 포기한 사상가들조차도 스콜라 철학의 태도와 방법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었다는데 일부 원인이 있다. 보다 큰 원인은 물론 산업과 부가 북쪽으로 옮겨왔다는 데 있다. 이탈리아는 르네상스를 경험했으나 종교개혁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스스로 희생할 수 있으나 진리를 생각할 때에는 빌라도처럼 회의적이다. 예수를 신만하고 사형 선고를 한 유태의 총독 빌라도. 어쩌면 이탈리아인은 우리들보다 더 현명해서 진리는 신기루이고 아름다움은 아무리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현실적 소유물이라고 실제임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은 그 화필이 사보나 눌라의 말의 메아리였던 우물하고 거의 신교적인 미켈란젤로를 제외하고는 윤리학이나 신학으로 괴로워하지는 않았다. 교회가 그들의 천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청구서에 지불을 해주는 한 그들은 만족했다. 이탈리아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간호사에 순례시키고 모든 나라로부터 훌륭한 공물을 거둬들여 이탈리아를 세계의 미술관으로 만들어준 교회에 어떻게 이탈리아인이 불친절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이탈리아인은 옛 신앙에 충실했고 철학의 경우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으로 만족했다. 지비코가 등장해서 이탈리아의 정신을 뒤흔들어 놓았으나 비코가 사라지자 철학도 그와 함께 죽은 것 같았다. 로스미니는 잠시 동안 반항하는 듯 했으나 항복했다. 이탈리아 전국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신앙심이 깊어졌고 더욱더 교회에 충실했다. 베네데토 크로체는 예외이다. 1866년 아킬라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부유하고 보수적인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난 그는 철저한 가톨릭 신자의 훈련을 받은 결과 마침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신론자가 되었다. 종교개혁을 겪지 않은 나라에는 전통신앙과 절대적 무신앙의 중간 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베네데토는 처음에는 종교의 모든 면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경고했으나 마침내 종교의 철학 및 인간학에 도달해서 부지중에 그의 연구가 신앙을 대신하게 되었다. 1883년 생활은 보통 이라면 인간의 마음을 신앙에 되돌아가게 할 무자비한 타격을 가했다. 지진이 크로체의 가족이 머물고 있던 가사미키올라라는 작은 마을을 엄습해서 베네딕토는 부모와 한 명뿐인 누이 동생을 잃었다. 그 자신도 많은 뼈가 부러진 채 몇 시간 동안이나 폐허에 묻혀 있었다.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으나 그 후의 생활과 작업에는 정신적 좌절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회복기의 조용한 생활은 그의 마음속의 학문에 대한 취미를 환기했거나 또는 강화했다. 그는 대재난 후에
남겨진 약간의 재산을 이탈리아의 가장 훌륭한 도서관 중의 하나를 설치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가난이나 교수직 등 보통 치르는 벌금을 물지 않고 철학자가 되었다. 그런 지혜는 훌륭한 유산이라는 전도서의 조심스러운 충고를 실천한 것이다. 그는 평생 학자였고 학문과 여가를 사랑했다. 그가 정계로 끌려 들어가 교육대의 신이 된 것은 정치가 뿐인 내각의 철학적 위험을 덧붙이기 위해서였지만 이것은 그의 주장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는 상원의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단 상원의원이 되면은 평생 상원 의원이었다. 종신직. 크로체는 상원의원인 동시에 철학자라는 장관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일은 고대 로마에서는 드물지 않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오히려 진기하다. 그는 이하고에 흥미가 있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 오들레에 나오는 음흉하고 간악한 인물 이하고. 그러나 그는 그의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잡지 라 크리티카를 편집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 잡지를 통해 그와 조바니 젠텔레는 사상계와 순수 문학을 비판했다. 1914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크로체는 단순한 경제적 알력이 유럽 정신의 성장을 방해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상의 경로에서 이 전쟁을 자살광의 소행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연합국가에 가담했을 때도 여전히 초연했기 때문에 버틀란드 노셀이 영국에서 롤랑이 프랑스에서 인기가 없었던 것처럼 그는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그를 용서했고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은 그를 부당한 인도자이고 철학자이며 벗이라고 존경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인물이었다. 지 나톨리의 말처럼 베네딕토 클로체의 책에는 현대 사상의 최상의 정복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영향력의 비밀을 찾아보기로 하자. 크로체는 1954년에 사망했다. 현대 유럽 철학자 크로체의 정신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첫 저서 사적 유물론과 카를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원래 형태로는 그다지 긴밀한 관련이 없는 일련의 논문들이었다. 1895년에서 1900년. 그는 로마 대학의 은사인 안토니오 라블리올라의 강렬한 영향을 받고 그의 지도 밑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미궁으로 뛰어들었다. 마르크시즘의 문헌을 접하고 잠시 독일 및 이탈리아의 사회주의에 대한 간행문을 열심히 읽은 결과 나의 전 존재는 동요되었고 나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정치적 정열이 불타올랐고 신기한 것들을 쫓는 묘한 취미가 생겼다. 나는 젊지 않은 나이에 처음으로 사랑에 빠져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정열의 신비한 작용을 깨닫게 된 사람과 같았다. 피콜리, 베네딕토 크레초에서. 그러나 사회개혁이란 술은 그를 만취시키지 못했다. 그는 곧 인간의 정치적 우행과 타협했고 다시 철학의 재단에 꿇어앉았다. 이러한 모험의 한 가지 성과는 효용이라는 개념을 진선미와 동격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체계에서처럼 경제관계의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그는 전에는 과소평가되고 무시되었던 사실의 세계에 주목하게 만든 이론 때문에 비록 이 이론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칭찬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 역사 해석의 절대주의를 산업 환경의 힘에 놀라서 일변도적으로 항복한 것이라고 배척했다. 그는 유물론을 성인용 철학 또는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정신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실제였다. 그리고 그의 사상 체계를 쓰게 되었을 때 그는 거의 도전적으로 이 체계를 정신의 철학이라고 불렀다. 클로체는 관념론자였고
헤겔 이후의 철학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때로 모든 실제는 관념이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사고 속에서 형태를 갖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철학은 논리학으로 환원시킬 수 있고 진리는 우리들의 여러 관념의 완전한 관계이다. 어쩌면 크로체는 이 결론을 지나치게 좋아한 것 같다. 그는 논리적이 아닌 것을 무시했다. 그는 그의 저서 미학에서도 논리학에 대해서 한 장을 삽입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가 철학을 구체적 우주의 탐구, 과학을 추상적 우주의 탐구라고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클로체의 구체적 우주가 어디서나 추상적인 것은 독자의 불행이다. 그는 결국 스콜라 철학적 전통의 후예이고 주제와 독자를 기진맥진케 하는 난해와 구분과 분류에서 기쁨을 느낀다. 그는 쉽게 논리적 경강부에 빠지고 결론보다는 논박을 더 잘한다. 니체가 이탈리아적 독일인이듯이 그는 독일적 이탈리아인이다. 3부작 정신의 철학의 제1권 제목 순수 개념의 학으로서의 논리학은 1905년 가장 독일적 또는 가장 해결적이다. 크로체는 모든 관념이 가능한 순수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가능한 이데올로기적, 가능한 추상적이고 비실용적이란 뜻인 것 같다. 여기에는 철학의 안개 속에서 윌리엄 제임스를 봉화로 만든 명료성에 대한 정렬이나 실천적 내용은 전혀 없다. 클로체는 관념을 실천적 결과로 환원시켜 정의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제적 사건을 관념, 관계, 범주로 환원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의 저서에서 추상적 또는 전문적 용어를 제거한다면 그의 저서는 비대증으로 고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크로체는 순수 개념이라는 말로 양, 질, 진화, 그 밖의 모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 등 보편 개념을 나타낸다. 그는 마치 헤겔의 정신의 재현인 것처럼 또한 마치 애매하다는 점에서 스승의 명성과 경쟁을 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이러한 개념들을 이용해서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든 일을 논리학이라고 부르면서 크로체는 스스로 형이상학을 경멸하고 형이상학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형이상학은 신학의 메아리고 현대대학의 철학 교수는 중세 신학자의 최근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런 미묘한 신앙에 대한 엄중한 태도를 그의 관념론에 섞어 넣는다. 그는 종교를 부인하며 의지의 자유는 믿지만 영혼의 불면은 믿지 않는다. 그의 경우 아름다움과 문화생활의 숭상이 종교를 대신한다. 원시인의 종교는 그들의 지적 세습 재산의 전부였다. 우리들의 지적 세습 자산은 우리들의 종교이다. 우리들은 인간의 이론활동, 예술, 비평 및 철학과 함께 종교를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종교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철학은 종교로부터 모든 존재 이유를 박탈한다. 정신의 학으로서 철학은 종교를 하나의 현상, 하나의 과도기적 역사적 사실, 초국되어야 할 정신적 상태라고 본다. 노마가 이 말을 읽었을 때 그 얼굴에 모나리자의 미소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주의적이면서 유신론적이고 불가지론적이면서 비결정론적이고 실천적이면서 관념론적이고 경제적이면서 미학적인 이상한 철학적 사건을 본다. 크로체의 관심은 생활의 실력면보다는 분명히 이론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논한 주제를 보면 가끔 그가 스콜라 철학적 경향을 극복하려고 한 명예로운 노력을 알 수 있다. 그는 대저 실천의 철학을 썼지만 이 책은 일부분 다른 이름으로 또 하나씩 논리학을 쓴 것이고 일부분은 자유의지라는 오래된 문체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이다. 그는 적절한 분량의 예술 서술의 이론과 역사에서 그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철학이라고 보고 역사가를 이론과 추상이 아니라 원인과 사건의 현실적 흐름과 작용에서 자연과 인간을 보여주려고 하는 자로 보는 유익한 견해에 도달했다.
크로체는 비코를 사랑했고 역사는 철학자에 의해 쓰여져야 한다는 이탈리아의 선인의 갈망을 중심으로 지지한다. 이탈리아의 선인은 비코를 말합니다. 완전히 과학적인 역사라는 우상은 현미경적 지식을 산출하고 이러한 지식 때문에 역사가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진리를 잃는다고 그는 믿는다. 과학적 역사가들이 트로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입증한 다음에 술리만이 하나가 아니라 7개의 트로이를 발굴한 것처럼 혹평만 일삼는 역사가들은 과거에 대한 우리들의 무지를 과시할 뿐이라고 크로체는 생각한다. 크로체는 실제의 과거를 아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역사를 많은 거짓말 중에서 진실과 가장 비슷한 거짓말을 골라내는 기술이라고 정의한 루소의 말을 인용한다. 그는 헤겔, 마르크스, 버클처럼 선입견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3단 논법에 의해 과거를 왜곡하는 이론가를 동정하지 않는다. 역사에는 예정된 계획이 없고 따라서 역사를 쓰는 철학자는 우주적 계획을 뒤쫓지 말고 원인과 결과의 그 관계를 밝히는데 헌신해야 한다. 또한 이 철학자는 그 중요성과 계몽에 있어서 현대적인 과거의 한 부분만이 가치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이다. 만일 역사가들이 역사를 자연의 묵시로서 인간의 거울로서 쓰게 된다면 마침내 역사는 나폴레옹이 말한 바와 같이 오직 하나의 참된 철학, 오직 하나의 참된 심리학이 될 것이다. 현대 유럽 철학자 크로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크로체는 역사 및 문학 연구로부터 철학으로 옮겨왔으므로 그의 철학적 관심이 문의 비판과 미학의 문제에 짙게 채색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는 미학 1902년이다. 그는 형이상학이나 과학보다는 예술을 좋아한다. 과학은 효용을 제공하지만 예술은 아름다움을 준다. 과학은 우리들을 개별적인 것,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점점 더 수학적인 추상의 세계로 인도하다가 마침내 아인슈타인의 경우처럼 실천적으로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중대한 결론을 내리지만은 예술은 직접 특수한 인물과 독특한 사실, 곧 구체적 개체의 형태로 직관되는 철학적 보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인식에는 두 형식이 있다. 곧 직관적 인식이거나 논리적 인식, 상상력에 의해 도달한 인식이거나 지성에 의해 도달한 인식, 개별적인 것의 인식이거나 보편적인 것의 인식, 개별적 사물의 인식이거나 개별적 사물 간의 관계의 인식이다. 인식은 심상이나 개념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예술의 기원은 심상을 형성하는 힘에 있다. 예술은 전적으로 상상력의 지배를 받는다. 심상은 상상력의 유일한 재산이다. 예술은 대상을 분류하지 않고 대상을 현실적 또는 상상적인 것을 판별하지 않고 대상을 규정하거나 정의하지 않는다. 예술은 대상을 느끼고 표현한다. 그 이상의 것은 없다. 상상력은 사고에 앞서 사고의 필수적인 것이므로 정신의 예술적, 다시 말하면 심상 형성의 활동이 논리적, 다시 말하면 개념 형성의 활동에 앞선다. 인간은 상상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추리하기 훨씬 전부터 예술가이다. 유세한 위대한 예술가들은 이 문제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 사람이 손이 아니라 머리로 그림을 그린다고 미켈란젤로는 말했고, 고귀한 천재의 정신은 가장 외적이지 않은 일을 할 때 그 발명력에 있어서 가장 능동적이라고 레오나르드는 말했다. 누구나 레오나르드 다빈치에 대해서 전해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캔버스를 건드리지도 않은 채 며칠 동안 꼼짝도 않고 있어서 이 일을 명령한 수도 원장을 몹시 화나게 했고, 그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사를 유다의 모델로 이용해서 언제 이 일을 시작하냐고 끈질기게 추궁하는 추근추근한 수도 원장에게 복수했다.
미적 활동의 본질은 마음속의 주체를 표현할 완전한 심상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이 미동도 하지 않은 예술가의 노력에 있다. 다시 말하면 신비적 통찰이 아니라 완전한 시각, 완전한 지각, 충분한 상상을 포함한 직관에 있다. 예술의 기적은 사상의 외적 표현이 아니라 사상의 잉태에 있다. 외적 표현은 기계적인 기교의 문제, 솜씨의 문제이다. 우리가 내면적 언어를 지배할 때, 우리가 상이나 형태를 생생하고 명료하게 구상할 때, 우리가 음악의 테마를 찾아낼 때, 그 표현은 태어나고 완성되며 그 이상의 일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거나 노래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마음속에서 이미 말한 것을 크게 말하거나 마음속에서 이미 노래한 것을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손이 피아노의 건반을 두드리거나 연필 또는 끌을 잡는다면 이러한 행동은 유의적 행동이며 이러한 행동은 미적 행동이 아니라 실천적 활동에 속한다. 이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마음속에서 이미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행한 일을 큰 동작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학에서. 이 말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알기 어려운 물음에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분명히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애호가들을 모두 스스로 논의 여지도 없는 권위자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움은 지각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 어떤 심상 또는 일련의 심상에 대한 정신적 형성물이라고 크로체는 대답한다. 또한 아름다움의 내적 심상을 구체화한 외적 형태보다는 오히려 내적 심상 자체에 속한다. 우리들과 셰익스피어의 차이는 주로 외적 표현력의 차이이고 우리들도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망상이다. 차이는 심상을 외적으로 표현한 능력이 아니라 대상을 표현하는 심상을 내적으로 형성하는 능력에 있다. 창조라기보다는 오히려 관조인 미적 감각조차도 역시 내면적 표현이며 예술 작품을 이해 또는 감상하는 정도로 표현된 진실을 직접적 직관에 의해 파악하는 능력 곧 충분히 표현된 심상을 스스로 형성하는 노력에 달려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든 아름다움을 수용하는 감상자이든 그 미적 비밀은 충분히 표현된 심상에 있다. 아름다움은 충분히 표현이며 그것이 충분한 표현이 아니면 진정한 표현이 아니므로 우리는 오래된 물음에 대해 아름다움은 표현이라고 매우 간단히 대답할 수 있다. 현대 유럽 철학자 크로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입니다.